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에 있는 요나서 1장 2절 말씀, 기술과 경영에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요나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또 귀한 특강을 해주실 강사분은 사랑의 교회 장로님으로, 또한 사가 우리 일터 선교 아카데미 부학장으로 섬기시는 이돈주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장로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환영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박수 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인사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우리 오정호 담임 목사님과 서른남 교회 장로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요절을 읽고 이래서 제가 설교를 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아니고요. 오늘은 특강입니다. 강의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할 거고, 혹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서게 된지 모르시죠? 저는 밑에서 설교 듣는 게 익숙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연유는 실제 그 5월 10일 날 저 강원도 홍천에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 자리 가서 오늘 동일한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계신 오정호 목사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경청을 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 경청을 하시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저보고 저 이장로님 카렌다였어요. 카렌다. 그래서 일정표를 열고 오늘 5월 22일 날 주일 저녁 예배 오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오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을 할 텐데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오기 전에 잠깐 걱정한 게 있습니다. 대전 새로남 교회, 대전, 제가 알고 있는 대전에 몇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대전하면 카이스트가 있고,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항공우주연구원이 있고요, 대덕 산업단지가 있고, 여기에 굉장히 박사 교수님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혹시 얘기를 잘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는데, 그냥 저와 같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슬라이드가 떠야 될 텐데, 저기 옆에 뜨는군요. 네, 오늘은 기술과 경영에서의 영성이라는 제목이고, 부제는 기독교 영성으로 대전환을 위한 발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과학과 경제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기독교와 이렇게 논의를 하고 관계 정립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온 반면에, 다음, 근데 기술과 경영은 실제적으로 크게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저기 영어로 Applied Science라고 해서 응용과학이고, 경영은 또 엄밀히 따지면 Practical Economics라고 해서 실질적 경제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 삶과 문화에 근접해 있는 두 가지 분야이기 때문에 기독교랑 별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과 경영이 우리 삶과 비즈니스에서 굉장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과연 어떠한 영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인간 문화의 발전은 도구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구의 발전을 지금의 용어로 바꾸면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이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 동인, 드라이빙 포스, 이끌어 나가는 힘이 기술의 발전입니다. 최근 내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핵심 화두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가운데서 어떤 영성이 보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의 이 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설명하지 않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세요. 4차 산업혁명은 원래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가 하면 2016년에 다보스 포럼, 월드 에코노믹 포럼의 의장이신 클라우스 슈바비라는 의장께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십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 내에 발전하는 많은 과학의 속도, 물리학, 전자공학, 생명공학에서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현재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다. 2016년 1월에 그때 말씀하신 그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에게 화두가 돼서 이렇게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많은 기술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저기 있는 핵심 기술 저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핵심 기술에 IoT,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 네 가지 기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어져 있는 기술입니다. IoT, 아마 여러분들이 잘 전장을 그냥 놔두세요. 제가 넘기라 할 때만 넘기세요. 이거 원래는 제가 넘겨야 되는데 오늘 시스템이 넘겨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다른 데는 훨씬 프로페셔널하게 합니다. 어쨌든 IoT, 많은 분이 여기 박사님도 계시고 아실 텐데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IoT는 인터넷 오브 띵즈입니다. 띵즈, 사물,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또 IoT는 뭐야?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인터넷은 인터넷에서 텍스트, 문자, 그 다음에 그림, 동영상을 편집하고 보내는 인터넷이라면 IoT는 그 인터넷에 물건이 연결되어 있어서 물건의 정보를 알고 주고받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망을 IoT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에어컨, 세탁기, 요새는 자동차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문을 열고 닫고 불도 켜고 시동도 켭니다. IoT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많은 물건까지도 연결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나는 많은 빅데이터가 형성이 됩니다. 이 형성된 빅데이터가 AI에 가면 AI가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AI가 빅데이터를 먹으면 AI는 그것을 알아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고리즘을 알아낸다, 형성한다, 가르쳐준다입니다. 그래서 저게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oT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빅데이터를 AI가 먹으면 알고리즘을 가르쳐준다, 생성해낸다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된 거하고 암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옆분하고 하면 합니다. 제가 문제 한번 그대로 하실 겁니다. IoT,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옆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옆분 외우고 있나 한번 해보세요. IoT,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됐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다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다시 설명하면 그동안의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라인 속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서 옮기느냐 하는 게 관건이었다면, 비근한 예로 밖에 있는 상점을 어떻게 온라인 스토어로 옮기는가 하는 게 3차 산업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상에서 생성된 데이터로 AI로 분석을 해서 최적화된 상태로 다시 현실 세계로 돌려주는 게 4차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클릭 앤드 클릭.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AR과 VR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AR은 영어로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VR은 영어로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입니다. 이거 알아들으신 분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그래 뭐 비슷하잖아 이렇게 설명하실 겁니다. AR을 한번 눌러봅니다. 별점 AR을 누르면 AR은 저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쳐다보면, 또는 글래스 안경을 끼고 현실 세계를 쳐다보면 현실 세계에 추가적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 가게는 레스토랑이야, 이 가게는 북스토어야, 한국말로 여기는 커피숍이야, 여기는 상점이야, 이런 추가 정보를 준다. 더 증강된 정보를 준다.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입니다. 돌아갑니다. 버추얼 리얼리티를 가면 저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클릭, 저렇게 보입니다. 이 글래스를 끼고 안에를 보면 가상의 공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상의 공간을 보고 있는데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는 VR 글래스를 끼면 거기서 롤러코스터 타고 그 다음에 건물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굉장히 집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VR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AR과 VR의 기술이 나오고 실제 더 많이 발전을 하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거의 결판 종합체가 클릭하면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우리 현실에 들어오면서 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구분은 점점 더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 또 아까 얘기했던 AI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AI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 한국말로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그 AI를 이해를 하려면 지금 컴퓨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컴퓨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기 있는 대로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데이터를 붙여주면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준다. 가장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학급에서 시험을 치면 세 과목 점수를 다 더해주고 컴퓨터가 석차를 매겨준다. 점수 높은 대로. 그게 컴퓨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AI는 셀프 러닝, 스스로 배운 학습 능력이 있어서 동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기처럼 빅데이터를 넣어주고 결과를 가르쳐주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가르쳐주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개야. 그러면 아, 이런 거를 개라고 그러는구나. 사진을 만장, 백만장을 보여주면 나중에 아, 이게 뭘까? 그러면 개라고 알아맞힙니다. 그래서 이게 AI인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가장 최근에 접하게 된 게 별첨을 눌러보면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알파고는 뭔가 하면 구글의 지주회사가 알파벳입니다. 거기에 알파와 바둑이 영어로 고입니다. 알파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바둑 두는 인공지능입니다. 구글이 저 회사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걸 전 세계에 AI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에 이세돌 기사랑 바둑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옵니다. 2016년 3월에 한국에 와서 드디어 바둑을 5판을 뜨는데 결론적으로 AI가 4판을 이기고 이세돌이 1판을 이깁니다. 그 순서로 보면 3번을 지고 4번째에 이세돌이 이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야, 정말 이 알파고를 이긴 B100 그 흰돌 78번째 논수 178수가 신의 한 수 같은데 이 신의 한 수는 어떤 수였습니까? 라고 이세돌한테 물을 때 이세돌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그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인간의 꼼수였습니다. 인간의 꼼수가 아니면 AI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째 판에는 바로 졌습니다. 한창 이렇게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중국에 있는 커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바둑의 세계 1위는 난데 그 당시 커제가 1등이었습니다. 커제가 20대 초반에 젊은 중국의 최고의 기사였는데 왜 나랑 바둑을 안 뜨고 한국 가서 이세돌이랑 뜨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언론에서 떠듭니다. 그래서 알파가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커제랑 한 판 해. 클릭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커제랑 갔습니다. 중국에 갔습니다. 세 번째 3국 3번을 스트레이트로 지고 3국 마지막 판에 진짜 커제가 저렇게 웁니다. 울면서 커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앞으로 절대 컴퓨터랑 바둑을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 그러면서 커제가 나는 절대 앞으로는 AI랑 바둑 안 둘래.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러자마자 구글에서 지금 알파고도 은퇴를 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더 이상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알파고가 은퇴할 때 전적이 73승 1패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세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파고는 한 번도 안 졌는데 유일하게 진 게 그때 이세돌에게 진 거고 알파고는 퇴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음 알파고와 같은 AI를 약한 AI라고 합니다. 영어로 weak AI. 알파고, IBM의 왓슨, 어떤 기능을 하는 로봇 이런 거는 인간이 시키는 대로 그 기능을 완벽하게 해내는 AI를 약한 AI라고 합니다. 약한 AI는 우리 인류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계에서 과학자들이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이 지속되면 25년쯤 되면 인간처럼 판단하고 정신세계를 가진 강한 AI가 출현할지도 모르겠다. 한다가 아니고 모르겠답니다.
그 강한 AI가 출현하면 인간과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강한 AI가 실제 지구에 출현이 되었을 때에 이 강한 AI가 지구상에 있는 인간, 우리 호모사피언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아마 그 강한 AI는 인간은 지구상에서 환경을 훼손하고 식량을 전부 소모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존재로 인식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나 소설처럼 로봇과 인간의 대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호모사피언스 인간은 지구상에서 멸망할지도 모른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저 신앙인은 결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집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일 뿐입니다. 어쨌든 지금 업계는 약한 AI, 강한 AI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에는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은 실제로 우리 인간은 삼간에 갇혀 있다 그러는데, 어디에 갇혀 있는가 하면 공간과 시간과 인간의 물리적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내놓을 때에 인간이 제약받고 있는 걸 해결해 주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를 투자해서 그 서비스를 살라고 합니다. 그럼 비즈니스 측면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가 어딘가 하면 인간의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과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동시에 해결해 주면 그건 가장 큰 비즈니스가 됩니다. 과격의 한 중앙, 말 그대로 영어로 불스아이에 해당하는 비즈니스가 얼마 전까지는 저기 옆으로 빼놨는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인간의 모든 제약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은 약간 옆으로 빠지고, 그러면 다음에 가장 큰 비즈니스가 뭡니까 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게 뭔가 하면 플라잉카입니다. 플라잉카 별점을 한번 눌러주면, 그렇죠, 저렇게 날아다니는 차가 곧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UAM이라고 합니다. UAM. 워낙 여기 벌써 확 알아들으시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여튼 도심 항공 기계 UAM이라는 게, 즉 날아다니는 차가 생겨날 텐데, 이 날아다니는 차가 2030년 또는 2035년쯤 되면 상용화가 된다. 2035년쯤 되면 서울 한강에서 여기 대전까지 그냥 금방 날아옵니다. 그리고 서울 한강에서 인천공항까지 금방 날아가는 비즈니스가 저기 플라잉카 비즈니스가 될 겁니다. 참고로 저는 저기 있는 거 다 보고 왔습니다. 해외 가서. 별점 돌아갑니다. 그래서 플라잉카가 미래의 큰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아니야, 그보다 더 큰, 저기 과격 한 중앙에 갈 엄청난 규모가 예측이 안 되는 엄청난 비즈니스가 오기 시작했어. 클릭하면 그게 바로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저 사이즈를 제가 의도적으로 현재 추측하는 시장 사이즈만큼 그렸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돈이 엄청 많이 버는 시장입니다. 그게 거의 3배나 가까이 될 것이라고 지금 추측합니다. 메타버스가 더 클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더 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많은 비즈니스들이 출현하는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돌아가지 마요. 생각만 돌아가면 기억할 것은 2016년이었어. 그리고 한번 또 하실래요? IoT,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이거 기억하고 있고, 메타버스를 기억하시고, 이때까지 얘기하고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겠구나. 4차 산업혁명에 많은 기술이 있고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것이구나. 다음 봅니다. 그런데 이때쯤 유발 하라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이 2책을 출간을 합니다. 그런데 연도를 보시면 2011년, 2015년입니다.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연도가 뭐였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언제부터 화두가 됐다? 2016년. 유발 하라리는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용어들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1년, 15년에 2책을 발간하는데, 첫 번째 책이 호모 사피언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이 사피언스 호모 데우스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1976년생 유태인, 그리고 히브리 대학의 인문학자이고 철학자, 옥스포드에서 종교학 박사, 철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저 2책을 썼는데, 다음 2011년에 먼저 사피언스라는 책을 쓰면서, 사피언스가 저희들입니다. 호모 사피언스, 현생 인류, 우리입니다. 그 앞에 뭐 네안데르탈인, 뭐 호모 일렉투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유일한 현생 인류가 저희들 호모 사피언스, 우리입니다. 우리 호모 사피언스는 뇌가 커서
우리 뇌가 1200cc에서 1400cc 가까이 되는데 이 뇌 사이즈가 다른 고생 인류보다 뇌가 2배나 컸답니다. 그래서 이 큰 뇌로 말을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겨서 그때부터 저게 인지 혁명을 해서 이 땅에 있는 다른 고생 인류들을 다 멸종을 시키고 호모사피언스만 존재하게 된다. 이 호모사피언스가 점점 농업혁명도 일으키고 과학혁명을 일으켜서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 왔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과제가 있었다.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아가 있었는데 이제 과학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 같아. 전쟁도 핵무기가 개발이 되면서 큰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핵무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고, 기아도 이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농작물이 충분히 있는데 이거 분배가 잘 안 돼서 배가 고픈 사람이 있지, 분배만 잘하면 지구상에 기아는 일어날 일이 없고, 질병도 많은 병이 있었지만 다 치료약이 개발돼서 비관한 예로 에이즈가 3천만 명, 4천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에이즈 약으로 치료해서 안 죽습니다. 에이즈도 만성질환으로 돼서 이제 죽지 않는다. 저희 코로나도 지금 벌써 백신 치료제가 막 벌써 나올 정도로 인류의 과학이 너무나 잘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데, 클릭하시면 인류가 이 과학혁명과 유전자 공학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초인류가 출현을 하게 되어서 이 지구상에서 호모사피언스도 멸망할지 모른다 라고 유발 하라리가 첫 번째 책에서 결론을 냅니다. 저기 얘기하는 초인류의 출현,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 AI의 출현입니다. 강한 AI가 출현하면 이 지구상에서 호모사피언스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라고 2011년에 책을 써두고, 그리고 4년 후에 저기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씁니다. 호모데우스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점점 많은 과학을 발전해 오면서 인간은 저기 불멸, 이제 생명공학과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죽지 않기를 원한다. 장기도 끼워놓고 유전자 공학도 하고 뭐 DNA도 분석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신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인간들에게 생명공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생명공학이 알아내기 시작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기능이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 유발 하라리가 생명공학자하고 토의해서 쓰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정기적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알고리즘이 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행복감도 생화학 알고리즘의 결과이다. 우리 인간도 자아나 영혼은 없고 모든 다른 알고리즘의 집합체일 뿐이다. 유발 하라리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갑자기 비참해집니다. 우리 자아도 없고 영혼도 없고 알고리즘의 집합체일 뿐이고, 그래서 인간들은 저기 있는 점점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내가 왜 설명했는가 하면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이 있으려면 앞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들은 지금까지 기술과 인본주의가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기술 인본주의가 결코 행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신봉하는 데이터 교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데이터교를 믿는 데이터교 신자들은 종교를 얘기합니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더 신봉할 것이다. 제가 유발 하라리 책을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인문학자, 철학자가 저렇게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사람이 데이터교가 생기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신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아까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일단 호모데우스라는 유발 하라리 책에서 보이는 영성, 유발 하라리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유발 하라리도 기독교 신학은 믿지 않지만 영성은 있는 겁니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불멸, 행복, 신성, 이 지금의 현대인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클릭,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기독교적 영성을 저기 얹기만 한다면 저희들은 불멸이 아니라 영생하는 거고,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기쁨, 조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성, 신과 같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신입니다. 기독교적 영성으로 변하기만 하면 되는데 영성은 있으나 거기에 예수가 빠져 있는 겁니다. 다음 장에 4차 산업혁명이 얘기하는 아까 빅데이터, AI, 알고리즘과
방금 유발하라게 얘기하는 호모데우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피니트,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저게 인피니트 알고리즘을 유발하라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세상에 위대한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가운데 뻥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유발하라니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革命저 로지컬한 연결 구조를 보면 저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신앙으로 저 가운데 있는 것은 클릭 another AI입니다. Almighty Intelligence, 전능자가 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더 발전하고 인문학과 철학이 더 깊어지면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펴주던 인간을 우리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 보이고 있는 이 영성과 철학자, 인문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영성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을 갖다 놓으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미래사례로 가면서 온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장. 3000년 전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금, 은, 노, 철, 나무, 보석을 다 준비해 놓고 너무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저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For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is yours.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소위 인피니트 데이터,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거 보세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에 속하였고 Yours Lord is the kingdom. 이 나라를 컨트롤하는 주권, 나라 통치하는 알고리즘, 절대적 주권도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알고리즘, 우리 인간 내부의 알고리즘, 우리 인생의 알고리즘, 자연의 알고리즘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면서 마지막이 더 정말 엄청납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You are exalted as the head of all. 머리 중에 머리. 그래서 제가 저기다 AI, Almighty Intelligence. 이 시대의 가장 깊은 유명한 철학자, 인문학자는 모르겠다 그랬지만 3000년 전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모르는 것들 기도 속에서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경영에 있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에서는 저런 영성을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영성을 보이고 경영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경영은 많은 분야가 있지만 마케팅이 비즈니스에 앞서가는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여러분 혹시 MBA를 하거나 경영을 공부하신 분은 마케팅의 최고의 대가가 대가. 마케팅하면 이분이 최고의 대가야. 미국의 필립 코틀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 마케팅을 지금부터 한 7, 80년부터 마케팅 책을 지속적으로 써오셔서 아마 그 책 이름이 Principles of Marketing입니다. 저는 MBA 때 그 배웠습니다. Principles of Marketing. 한국에 있는 대학도 경영학에서 다 배웁니다. 그 마케팅 대가가 2017년에 급히 다른 책을 한 권 냅니다. 물론 그분이 지금 90세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쓴 게 아니고 그 본인의 제자들이 그 대가의 승인을 받아서 2017년에 마케팅 책을 다시 냅니다. 마케팅이 바뀌어야 돼. 마케팅이 1.0, 2.0, 3.0으로 나눌 수가 있어. 1.0은 제품 중심의 마케팅이었어. 2.0은 고객 중심의 마케팅이야. 3.0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휴먼 센트릭, 휴먼 중심의 마케팅을 해야 돼. 이거를 설명하는 게 밑에 클릭하세요. 어떻게 시장을 볼 것인가 할 때 저 영어에 보면 whole human with mind, heart and spirit라고 되겠습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마음과 심장과 영혼을 지닌 한 인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마음과 심장과 영혼을 가진 전인격적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인격적 인간으로 보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마케팅 글루가 미국에 있는 90살 되신 그 글루가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에 번역하는 마케팅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장 가면 그래서 시장에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가 하면 보세요. 첫 번째 거는 펑셔널, 그 다음에 감성적 이모셔널, 그리고 마케팅 3.0에서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가치를 제공해야만 앞으로 비즈니스도 성공한다라고 마케팅 책에서, 저는 마케팅 35년 40년 하면서 마케팅에서 스피릿, 영적 이런 얘기는 저는 책을 처음 본 겁니다.
드디어 비즈니스에도 마케팅, 무슨 얘기냐면 휴먼 인간을 그냥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한 전인격적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만 비즈니스도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 그런데 이분이 또 똑같은 이름으로 자기 후배들과 마케팅 책을 4년 지난 2021년, 아까 4차 산업혁명이 2016년에 키하드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 2017년에 빨리 내다 보니까 4차 산업 기술적인 내용을 마케팅에 반영하지 못했다. 2021년 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급히 마케팅 5.0이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Technology for Humanity. 한국 사람 역시 번역을 요거 휴머니티를 사람을 위한 기술하려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한국말로 그대로 그냥 휴머니티를 향한 기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번역을 한 거라면 전인격적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기술을 사용하고 기술을 비즈니스에 쓰되 그 대상은 누구야 되는가 하면 전인격적 인간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마케팅 대가는 얘기를 한 거를 번역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세 가지의 어려운 도전이 있다. 첫 번째는 세대 차이, 부의 양극화, 디지털 격차 이런 것이 있는데 부의 양극화는 일단 놔두기로 하고 우리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보면 저기 세대차 보면 1950년부터 15년 간격으로 세대를 구분합니다. 베이비 부머, X세대, Y세대, 그 다음에 이거 Z세대, 원래 Z세대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저는 베이비 부머이기 때문에 그냥 Z세대라고 그러겠습니다. 그 젊은 분들은 Z 발음을 잘하는 나이슬리 하는데 그냥 좀 저 나이 드신 분 있죠? 그냥 Z세대, MZ세대까지가 있는 15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은 15년 시간적 차이뿐만 아니라 밑에 디지털을 이해하는 정도가 완전히 틀린다. 베이비 부머는 아날로그 중심, 그 다음에 X세대는 디지털 이미그런트, 디지털로 이주, 아날로그에다가 디지털로 이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Y세대는 뭐라고 하면 디지털 노마드. 그들은 이제 디지털에 익숙해서 디지털 기기를 들고 PC를 들고 출장을 가고 곳곳에 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유목민이 됐고, 그 다음에 저기 Z세대, Z세대는 말 그대로 디지털 네이티브,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삼성제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 거의 마지막에 돼서 밑에 젊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들 그래픽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픽. 왜? 그래픽 어디가 문제가 있어? 지금요 요청이 왔는데요, 전자 이메일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에 우리 그 아이콘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봉투에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메일 막 여기 메일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게 메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메일은 전자로 오는 거지 왜 봉투가 그려져 있네. 봉투를 본 적이 없는데 왜 봉투를 가지고 메일이라고 그러냐. 이 아이콘을 바꿔야 됩니다. 맞죠? 그 돌아서는 잠깐만 사장님 또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 게 이거 전화 눌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전화 눌리는 아이콘, 그 전화기 모양이 이렇게 수신기송 이거 그려져 있습니다. 젊은 애들 이게 왜 전화기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만큼 많은 격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거 1995년이 Z세대인데 저기서 끝난 게 아니라 클릭. 2010년에 이제 X, Y, Z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알파세 저렇게 칭합니다. 알파세대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알파세대는 2010년 이후 출생자입니다. 저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까지 써먹었으니까 써먹을 게 없잖아요. 디지털 뭐라고 쓰지? 본투 디지털? 뭐 이것도 이상하고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붙인 겁니다. AI 세대, 메타버스 세대.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저기 밑에 보세요. 포용적이고 실용적이다. 무엇이든지 다 그냥 테이크. 그 무엇이든지 해보는 이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손자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렇게 세대 구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 클릭해보세요. 클릭. 이렇게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저 베이비 부모입니다. 베이비 부모. 근데 아날로그 사람 아닙니다. 최소한 디지털 이미그런트, 디지털 이주민이거나 디지털 유목민 중 가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 디자인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유목민임을 자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유목민을 자처하고, 그리고 저기 아까 AI 시대 메타버스 세대가 있는데 저기 있는 Z세대와 M세대는 벌써 AI를 접근하고 메타버스를 접근하고 있고 실제로 밀레니엄 세대도 메타버스에 접근을 하게 된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금의 마케팅의 타겟 커스터머, 누구를 제일 타겟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자, 그것도 젊은 여자,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는 여자가 마케팅의 타겟에서 제일 타겟 커스터머입니다. 그 젊은 여성 인터넷을 쓰는 분이 문화를 리드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쓰면 남자도 쓰게 되고 나이 드신 분도 쓰게 되고 거기에 비즈니스가 성공하면 완전히 전 세대에 성공한다. 다시 젊은 여자분 인터넷 많이 쓰시는 분, 이거 타겟 커스터머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때까지 마케팅을 보면 저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AI 메타버스 세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이때 BTS의 성공 사례는 엄청납니다. 설마 BTS 모르시는 분 없겠죠? BTS는 왜 성공을 했는가? BTS 그냥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춘다? 저렇게 춤 잘 추고 잘생긴 사람은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세계적 성공을 할 수 있는 BTS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노래 부르는 가사의 메시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철학적, 우리는 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가사 내용이 저렇습니다. 데뷔곡 위에가 보세요. 노모와 두림이라는, 저도 이번에 하면서 다 정리한 겁니다. 그 가사가 저렇게 돼 있답니다. 네 꿈은 뭐니? 어른들과 부모님은 틀에 박힌 꿈을 주입해. 제발 강요하지 마라. 이런 노래 가운데 전화벨이 떼리리링 울립니다. 얘가 탁탁, 엄마 나 지금 독서실 간다니까. 느낌 오죠? 우리는 심각하게 철학적으로 앞으로 나의 꿈을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전화한 거야. 엄마는 뭘 원해요? 독서실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야. 가사가 저러니까 저 티네이저들 저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난 카타르시스,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저 가사는 저 멤버들이 그냥 쓰는 겁니다. BTS 7명의 젊은 애들이 가사를 자기들이 씁니다. 모든 티네이저들이 저 가사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Love Myself 책을 내에 또 성공한 노래의 가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I should love myself.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빠짐없이 날마다 모두의 나. 저는 이 가사를 탁 읽으면서 엄청난 전율을 느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전율을 느끼시는 분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는 저거 딱 보는 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저 보세요. 어제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나. 저 멤버들이 썼습니다. 저 멤버들은 누군가가, 지금은 저 올 멤버들이 자기는 무종교라고 프로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년주의라고 잘 생겼거나 저거 쓰려고 그러면 중고등부까지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그거 뭐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의미를 쓰지, 저 가사는 의미를 알고 쓴 겁니다. 어제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그 구절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사를 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이번에 이걸 하면서 멤버 7명 중에 혹시 크리스찬이 있는가 찾았더니 공식적으로 전부 무종교. 그래서 부모들의 종교를 찾으려고 하는데, 야, 근데 BTS 부모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부모님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이들이 엄청난 그룹을 모은 게 아미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미는 말 그대로 BTS를 서포팅하는 그룹인데, 아미의 숫자가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4천만 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아미의 주 메인 포스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 전 유럽입니다. 저 아미들은 대부분 티네이저입니다. 80%가 여자입니다. 저들은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자기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글로벌 이슈를 얘기합니다.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기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까 마케팅의 타겟 커스터머 얘기했죠. 젊은 여자 인터넷 마케팅. 저기 아미 토탈 그룹이 지금 마케팅의 exactly 타겟인데, 저들이 저기 어딘가 하면 라스베가스입니다. 지난 4월 8일, 9일, 15일, 16일 나흘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비디오 클릭. 저 엄청난 규모를 느끼겠습니까? 저게 교회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 중에 누군가 Jesus loves you라고 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계라고 저 어떻게 선교하나 그러는데
저 아미 그룹의 대다수가 인도네시아 젊은 여자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 주고 저기 온 겁니다. 다음 장. 이 아미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저 보라헤가스를 이해하실 분이 있을까요?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할 때 보라헤가스를 전 라스베가스가 플래카드를 붙이고 도시를 전부 보라색으로 확 바꿨어요. 저 보라헤가스, 보라헤가 영어가 아닙니다. 클릭, 한국말로 보라헤 라스베가스를 보라헤가스로 바꾼 겁니다. 저 보라색을 BTS가 외친답니다. I love you 대신 I purple you라고 외친답니다. 얘기하면 기니까 찾아보세요. 왜 그들이 purple you라고 그러는지. 그 보라색이 저렇게 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왜 저렇게 바꾸는가 하면, 저는 라스베가스 하면 C쇼밖에 생각 안 합니다. 매년 갔으니까. C쇼에 일주일 동안의 연 동원 인원이 18만 명이랍니다. 이번 라스베가스 저기에 30만 명의 아미가 모였답니다. 그들은 엄청난 돈을 씁니다. 그러니 라스베가스 관광청에서 보라헤가스를 그냥 도시 전체를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렇게 대중문화에서 리더들이 그 10대들의 영성을 답을 못 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영성을 타치하고 그 그룹을 모아주니까 저렇게 엄청난 그룹이 돼 있다입니다. 다음, 이러고 있는데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메타버스 세상이 또 왔어요. 이 메타버스 한번 저 클릭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동영상 클릭. 비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금 이 시가총액 10위 기업 중에 8군데가 메타버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뭐 구글,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로 이름 바뀌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이러한 미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동영상에 나오신 분이 1980년생 42세 장동선 내과학 박사입니다. 저분이 저 강의를 4주 전에 했고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6개월 전에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분이 강의를 듣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자료를 만들고 저분이 찾아보니까 4주 전에 저런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든 기업에 보이는 저 네 분의 기업인이 누군가 하면 맨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나요? 저쪽에 오른쪽 보이는 사람이 애플의 팀 쿡, 두 번째가 페이스북, 지금 메타 플랫폼들하고 이름 바꾼 마크 주커버그, 세 번째가 구글의 순다 피차이, 네 번째가 사티아 나달레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팀 쿡은 저희 경쟁사입니다. 애플이라서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크, 순다, 그 다음에 사티아, 저랑 비즈니스 디스커션을 계속했는데 무슨 비즈니스 디스커션을 했다? 스마트폰을 위해서. 그런데 저분들은 지금 전부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방금 장동성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기업이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 메타버스에서 벌써 많은 플랫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맨 왼쪽에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억 6천만 명이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VR 챗이라는 채팅하는, 아까 VR인지 알아듣죠? Virtual Reality 채팅 하는데 수백만 명이 저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가면 시간이 가운데 제페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이버가 만드는 메타버스 제페토, 거기 벌써 3억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들이 비즈니스에 관한 메타버스의 플랫폼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폭발적인가 하면, 다음,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다음, 되게 불편합니다. 서치라고 이메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부 인터넷에 우리가 환호를 했습니다. 이게 뭐 서치도 되고 이메일도 되네. 다음, 그러다 보니까 또 온라인 스토어도 되고 SNS 커뮤니티도 만들어지면서 인터넷이 이게 너무 좋네. 이러고 이제 다음 큰 빅보다 또 플랫폼 비즈니스. 이게 플랫폼을 만드니까 비즈니스가 엄청 되네. 에어비앤비, 우버, 유튜브 등등등. 비즈니스가 많이 되네. 이러고 있으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많은 기술들이 다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 블록체인이다, NFT다, 그 다음에 뭐 코인이다,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모아질까 하는데 이 모든 기술이 다 빨려 들어가서 클릭,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메타버스로 나타납니다. 메타버스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이거 6개월 전에 만드는 재료고, 다시 비디오 클릭, 4주 전에 장동성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뭐 동영상 나와야 많은 되는데. 보는 것처럼 게임 속 세상, 가상현실, 이게 메타버스의 전부다. 동영상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떤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뭐 많은 신문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게임 속 세상, 가상현실, 이게 메타버스의 전부가 아니에요. 메타버스는 결국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다음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거고요. 이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폭발적인가 하면 클릭 계속하세요. 전부 다 하세요. 클릭 클릭 클릭. 제2의 인생이 이 안에 있습니다. 버추얼 라이프. 나를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 세계에 집어넣으면 내가 이 생에서 못 살던 삶을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동시성, 현장성. 거기 내가 있고 거기 옆에 사람하고 바로 현장으로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관계를 맺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립공포증. 모든 사람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저기 fear of missing out. 내가 안 들어가면 공포감을 느끼는 고립공포증이 있고요. 상업성,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흥행성, 게임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걸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젊은이들이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엄청난 서비스로 대두되고 있다. 비디오 클릭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정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는,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는 디지털상에 있는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꿈꿔왔던, 상상하던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 오케이, 비즈니스가 크고 그 안에 형용性있고 젊은이 들어가서 많이 놀고 거기서 노시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죠 라고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더 못 드리지만 저희들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저기에 억셉트를 안 합니다.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왕 제가 얘기할게요. 제페토, 네이버 메타버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등록? 오케이. 난 1956년생입니다. 그 쭉 올라갔습니다. 1976년에 덕덕 걸립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제페토를 만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젊은 사람만 들어오게 해놓고 여기에 부모님이 들어오는 순간 이 프로그램은 망한다. 부모님들이 애들이 여기서 활동하는 순간 망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그러면 관계 없는 곳인가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메타버스가 영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미칠 우려를 보이고 있답니다. 제일 먼저 아까 이게 로블록스가 있는데 로블록스에 보면 그 안에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타락의 교회, 처치 오브 디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악한 교주에게 영혼을 다 바쳐, 영혼을 바치지 않으면 다음 게임으로 갈 수가 없어, 이런 등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로블록스 동영상. You're now inside the Church of Decay, home of the worshippers of the Long Horse. What do you seek here? The vow of loyalty. When you pass this initiation, your soul and fate will now be in the hands of Patriarch. Now, to see if you are worthy, jump in the pit and see if you are truly worthy, Jlon Felko will accept you within our ranks. Do you accept this vow? Yes. Take my soul, I have nothing left. The vow of silence, you shall not leak any information to outsiders, neither talk to them as a symbol of your loyalty. 저기 헤스라는 젊은 남자 있었죠? 애들에게 우상입니다.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하는 우상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옆에 손주가 7살 외국인 학교 다니는 손주입니다. 딱 보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할아버지 나 한 가지 있어 말할게. 얘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할아버지 한 가지 있어 나 말할게. 영어로 I have one thing to say 이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문장이 빠졌는가 하면 It's very important. 할아버지 나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그게 뭔데? 할아버지 우리 학교는 노는 시간이 되면 아들이 전부 로블록스 얘기만 한대요. 어이? 학교에서? 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 할아버지. 걔들은 교회 안 가. 근데 로블록스 처치만 간대. 거기 처치가 있어? 로블록스 처치 있어. 그리고 또 뭐라는 거, 할아버지 진짜 이상한 게 있어. 우리 친구들, 그 아메리칸 스쿨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걔가 그럽니다.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얘는 할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데 너무 이상해. 아무도 안 믿어. 그 얘기를 막 끝냈는데 옆에 손녀가 2학년입니다. 거기는 초등학교 한국 사립학교 2학년인데 걔가 딱 듣더니 할아버지 내 얘기해 줄까? 뭐야? 그러니까 우리 통근버스 타고 가는데 30분 정도 통근버스 타고 갑니다. 차 안에서 애들이 전부 로블록스 게임을 해.
어이? 갑자기 우리 손주가 걱정이 돼. 손녀가 걱정이 됐습니까? 쳐다보고 지가 먼저 그럽니다. 할아버지 나는 안 해. 다시 물었죠. 너 몇 번은 했지? 한두 번밖에 안 했어. 아까 기억 못하겠지만 로블록스라는 아까 게임에 1억 6천만 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처음에 1억 6천만 명? 80억 중에 1억 6천만 명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저도 처음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 로블록스 게임 할 정도 되면 OECD 국가 정도는 돼야지 로블록스 게임 안 하겠습니까? 다운로드 받아도 기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OECD 38개국 인구가 14억 명밖에 안 됩니다. 중국 빼고 인도 빼고 아프리카 빼고 브라질 빼고 나면 남는 게 14억 명밖에 안 됩니다. 14억 명 중에 1억 6천 명 제가 계산했습니다. 12.5%. 12.5%밖에 안 되느라고 돌아서려고 딱 생각했더니 그 인구 중에 10대가 얼마야? 10대가 11%입니다. 뭐야? 전체 인구의 10대 티네이저가 11%인데 전체 인구의 10대가 12.5%고 11%가 로블록스를 한다고? 그러면 표본 샘플 사이즈에 해당하는 우리 손자들의 얘기, 학교 가면 전부 애들이 로블록스 얘기해. 스쿨버스에서 전부 로블록스 해 라는 얘기가 통계적 유사성에서 많이 틀리지 않는다. 티네이저의 대부분은 로블록스를 한다. 여기서 한번 조사. 오늘 이 자리에서 로블록스를 처음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로블록스 이봐요. 잠깐 내려보세요. 로블록스를 알고 있으신 분 이봐요. 젊은이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봐요. 세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목사 장로 교대에서 동일한 질문했는데 100% 목사 장로님들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No exception. 전부 처음 들었어요. 그 다음 마인크래프트라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저기서는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중립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기독교를 굉장히 희화화한다. 기독교는 제의 마을인데 그들은 동성애로 애들을 낳는 종교가 기독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저도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기독교는 All villages are the same gender, so same this gender, entire village 동성이 is 살고 in 있고 for reasons like this one right here. 기독교는 저의 말이라고 제의 마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태클 걸지 않는 마음 놓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기에 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The VRC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불법을 조장하고 중독을 권장합니다. 보겠습니다. 클릭. The secret world of VR chat. In this version of our world, everyone is anonymous and there is no such thing as laws. Only rules that when broken can be broken again by simply making a new account. VR chat fuels other bad addictions besides just wanting to play the game. For example, drugs and alcohol. Because VR chat lets you do those things at any point in the day, 24/7, people are drinking, smoking and getting high a lot more because of it. 실제 광고물에는 더 정도가 심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끄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VR챗의 폐해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티네이저들이 저기 들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저기에 대해서 메타버스는 나쁜 거 좋은 거 현재는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잘 활용하면 되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10대들이 저기서 헤매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인과 레위인은 아닌가. 우리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 저기서 힘들어하는 우리 세대들을 구출해야 될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군가라는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음 장. 메타버스를 교계가 어떻게 테이크해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 사랑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슈를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거는 서론 단계, 온라인이 끝나면 이런 많은 변화가 있을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현재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장.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지켜야 돼요. 변질 없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의 역할은 그대로 지켜야 되지만 시대적 특성으로 변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수용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음 장. 사랑의 교회가 다음 장. 온라인 다음 장. 다음. 네.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원래 사랑의 교회도
이게 새로운 교회처럼 목사님 설교에서 모니터가 저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니터 화면을 3배로도 키워서 양쪽 옆에는 줌으로 들어온 사람을 항상 보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 들어온 사람도 핸드폰에서 아멘을 누르면 아멘 하면 뜨게 돼 있습니다. 그 인터랙티브한 예배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어와 중국어를 써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동시 통역도 하기도 해서 해외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이 20차 특별 새벽 기도회, 아침마다 하는 기도회 그 현장입니다. 저때 코로나가 다 풀리면서 마음대로 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 현장에 7,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교회 7,000명으로 보통 끝이었는데 온라인상에 6,000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해외와 다른 교회에서 전부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 특세를 이제 글로벌 특세라고 합니다. 온라인에 초청된 목사님도 영국, 미국, 루마니아에서 오셔서 강연도 하시고, 그분들이 강연하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다 들어와서 온라인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잘 활용을 하면 저렇게 글로벌 특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곳곳에서 공허함과 갈급함을 느끼고 있고, 메타버스가 폭발적으로 도래하면서 영적 타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메타버스 3번째 그 별점 한번 눌러보세요. 저희 교회에 와서 이강민 목사님이라고 여기 대전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설교할 때 저 화면을 보여 제가 빨리 탁탁 찍었습니다. 개신교 이탈 시기. 무슨 얘기냐면 유년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개신교를 이탈하는데, 그 이탈하는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중학교가 되면 69%가 떠나간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83%가 떠나간답니다. 이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강의하는 걸 착각 찍은 겁니다. 저 데이터가 2017년 데이터입니다. 지금 2022년. 어쩌면 저 심각도는 더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결코 나아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뒤로 백. 그리고 BTS라는 이 대중가요가 영적으로 타치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에 이들에게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데 관심이 있고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들의 영성을 기독교 영성으로 바꿔줘야 되는 대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BTS 대중가요를 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노래할 수도 없고 메타버스 가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없고 이걸 누가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평신도 일도 선교사들이 일도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 그 BTS 멤버 중에 하나가 일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만약에 그 친구들 설득을 해서 요 한 줄만 넣자. Love yourself and don't forget Jesus loves you. 이거만 하나 넣는다 그러면 그 파급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메타버스 개발할 자들 개발하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그들이 개발하면서 영적으로 다 이거는 빼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커렉션하면서 정체성을 나타낸다면 그들이 저런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걸 하겠습니까?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정의되라고 그랬는데 이 땅끝까지가 가상공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 너희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 가서 외쳐라. 그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됐다라고 외쳐라. 우리는 니느웨로 가라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상공간을 외면하면 혹시 니느웨를 외면하는 요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메타버스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별점 한번 눌러보세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되고 스케일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음, 그 다음에 우리 복음적 스토리를 VR로 다 만들어야 되고 다음, 그리고 찬양도 압도적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찬양을 VR로 할 수 있고요. 다음, 교육도 VR로 할 수 있고요. 다음, 제가 꿈꾸는 메타버스 글로벌 처치. 저기는 누구나 들어와서 어떤 랭귀지를 써도 자동 번역이 돼서 다 똑같이 통하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도 자기의 언어로 들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과 같이 바로 현장에서 친구를 맺어주고 간증을 할 수 있는 저런 메타버스 처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로잔 2024년 로잔 대회에서 그 담당하시는 총무님을 만났더니 AI를 주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AI는 중간적 기술적인 기술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건 메타버스가 되기 때문에 2024년 로잔 대회에서도 메타버스를 한국 교계가 아니 글로벌 교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제가 이런 강연을 했더니 몇 분의 뜻 있는 젊은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장로님 우리 합시다.
지금부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합시다. 몇 분이 손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새로운 교회 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같이 빠른 시간이고 롱텀으로 라지 스케일로 같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과 요청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버지 정말 다음 세대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우리 오정호 담임 목사님께 정말 성령으로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이 시대에 아버지 영적 리더로서 더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로운 교회에 그리고 이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과 평안함이 모든 가정과 성도들 집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